조합원 수가 2,293명인데 나누기를 하면 1인당 6억 원 정도를 와. 추가로 안 내는 게 아니고 요것만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도 내야 되는데 추가로 기존에 내는 거 플러스 6억 원을 더 6억 내라. 원을 더 내야 되니까 아마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 강남의 재건축 사업장은 그냥 올리면 로또다, 건설사 부자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공사도 가려서 받는다고 하고요. 공사비 안 올려주시면 저희 공사 못해요. 이렇게 버티는 사업장도 제법 많다고 하는데 한강변에 수직개발로 7, 80층 짓겠다 이런 계획도 이거 현실성 있을까 이런 의문부를 던지는 곳들이 많네요. 이런 것들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주간 부동산 현안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습니까? 설 피곤합니다. 아, 부침개 하시느라고. 아 그냥 설 자체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왠지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왠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자, 우선 집값 동향 설 전과 후가 좀 달라질 거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설 통계가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지만 아니죠. 아니지만 숫자를 한번 볼게요. 설 전 통계인데요. 네. 설 전은 딱 멈췄네요. 더 이상 하락폭이 확대되지도 않았고요. 전진도 축소되지도 후진도 안 않았고. 한다. 그냥 멈췄는데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마이너스 0.06%에서 그냥 멈춰버렸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05%입니다. 하락은 하락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0.06% 소폭 조금씩 하락은 하고 있는데 더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설 지나고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설 지나고가 중요한데 저는 설 지나고 조금 하락폭이 축소되지 않을까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왜요? 일단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뭐 거래량을 보더라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 반등이 성공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들 나왔잖아요. GTX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2월이 1월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설 이후에 요 통계까지 나온 건 아니고 2월 초 통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락세가 지속되기는 하지만 하락폭이 커지지는 않고 네네. 거래량을 보니까 1월에 12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었네요. 살짝 늘었습니다. 네. 이게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제 참고를 하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7.2%가 늘어났습니다. 12월이 9,048건이었는데요. 1월이 1,606건으로 17.2% 늘어났고요. 서울은 1,797건에서 1,990건으로 늘어났는데 부동산 정보광장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서울시 이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거기를 보더라도 12월이 1,826건, 1월이 1,937건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계약하고 3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 안 된 물건들이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아마 1월 거래량이 2,500건 정도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죠. 1,800건에서 2,500건 정도 늘어난다면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큰 폭은 아니고요. 작년 8월, 9월이 3,800건 정도 나왔으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단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일단 이게 터닝 포인트는 좀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가 그렇죠, 될 그렇죠. 것처럼 네네. 딱 그 모양이었잖아요. 그 모양이었죠. 근데 올해 시장도 작년 연초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살짝 비슷하게는 가는데 네. 작년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데칼코마니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네. 변수가 금리라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프 기울기가 그렇게 작년보다는 좀 낙폭이 좀 줄지 않을까. 그냥 데칼코마니가 좀 완만한 데칼코마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생아 대출 이런 게 영향을 줬을까요? 1월 거래량이 지금 늘었다고 살짝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자격 요건만 되면 여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였으니까. 네. 근데 네. 신생아는 일단 자녀를 출산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신생아 대출 받은 분들 중에 이제 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있고 집 살 때 이제 대출을 받는 디딤돌 대출이 있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버팀목 대출이거든요. 버텨라고. 아. 대출 이름이 그렇습니다. 버텨라고 근데 이름이 버팀목. 어려워요. 그냥 전 숫자로 불러주면 좋겠어요. 1호, 2호, 3호 이렇게. 그런가요? 디딤도는 이제 디딤어서 올라가라는 뜻인데 네. 아무튼 대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환 대출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집 살 때 실제로 대출 받은 분들은 15% 정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출 받아서 신생아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 좀 많이 하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 의도죠.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는 부분도 그런데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세 대출 아니면 대환 대출. 대환 대출. 기존에 좀 높은 금리 받으신 네. 분들이 좀 낮게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기 때문에 효과는 특례보금자리보다는 확실히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십 대책도 발표가 됐었고요. 또 GTX 영향 또 이게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GTX가 이게 실제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고양시 덕양구에 GTX 대공역이 생기거든요. GTX-A가 이제 올 연내 개통이 되는데요. 12월 거래량이 165건이었는데 1월이 263건으로 59.4%가 늘어났고요. 이게 대공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많이 생깁니다.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안선에 GTX까지 생기면 쿼드 트리플역이 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화성시도 GTX-A가 3월에 개통 예정이고요. GTX-C도 그 화성 병점이나 이런 데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34.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GTX도 전혀 뭐 영향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일부 지역은 또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소폭 늘어나는 것 같고 네. GTX 노선이 그어진 동네는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당분간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날까요? 2월은 어떨까요? 2월 거래량 3월, 4월까지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라면 일단 작년 12월 거래량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고요. 1,800건 정도면 우리 작년 1월이 1,400건 정도였잖아요.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서울 아파트가 180만 원가 넘는데 이게 1,800건 거래됐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2,500건이 높은 건 아니고요. 워낙 기준치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야 될 길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거래량이 소폭 증가는 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이제 정상적인 범위로 본다면 5,000건에서 6,000건 정도 거래가 되면 좀 괜찮다. 거래량이 정상이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의 절반 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이제 12월보다는 1월이 낫고 1월보다는 2월이 낫지 않을까. 3월, 4월까지 따뜻한 벚꽃이 피고 꽃이 좀 피면 거래량 또 소폭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그럼요. 기대를 하겠네요. 시장에서. 그리고 네. 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좀 내려왔죠. 1.5%포인트 정도 낮아졌으니까요. 네네. 아니 근데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라서 공사를 못하겠다 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난다는데 원래 강남에 재건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가서 수주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요새는 안 맞습니다. 그런가 봐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 남는 게 있어야 남는 게 있으면 강남이 사실 대형 대기업 건설사들이 강남에 눈독을 들인 이유가 약간 광고 효과가 크거든요. 아 우리가 지었다. 우리가 지었다. 누가 지었다. 무슨 브랜드 하나 달면 엄청난 TV 광고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좀 힘을 많이 썼죠. 서로 수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제 조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봐야죠. 아 그렇죠. 손해는 안 봐야 네. 되는데 지금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막 터지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단지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인데 이게 아마 저는 미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는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은데 5,002가구 규모로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당초 공사비가 2조 6천억 정도. 원래 공사비도 3조 원 가까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1조 4천억을 늘려서 야. 4조 원으로 해달라고 현대건설이 이제 조합 측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 조합원 수가 2,293명인데 나누기를 하면 1인당 6억 원 정도를 와. 추가로 내야 안 내는 하는 게 거예요? 아니고 요것만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도 내야 되는데 추가로 기존에 더 내야 내는 거 플러스 6억 원을 더 6억 내라. 원을 더 내야 되니까 아마 조합에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제 아시는 분도 이제 여기 조합원인데 아마 고민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부담스럽다는 입장인데 아무리 강남이어도
6억 원이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도 나오겠습니까? 반포주공 1단지 만의 문제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지도 않는데 줄줄이 사탕입니다. 지금 뭐 신반포 2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공사비가 2배 이상. 이게 기존에 2017년에 계약할 때는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오래됐네요. 오래되긴 했는데 1,300만 원으로. 오래돼도 이거는 너무. 평당 500만 원이 공사비로 조합원들에게 선정했던 가격인데 네. 지금 1,300만 원까지 올려라. 그러니까 2배도 아니고 2배가 1,300, 넘잖아요. 3배 가까이 되잖아요. 3배 가까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세대 수가 좀 적습니다. 160가구 중에 일반 분양이 28가구가 나오는데요. 30가구 미만이면 강남이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책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합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공사가 지연되고 또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은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이런 공사비 갈등 때문에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또 공급 부족으로 또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자, 잠실에도 그런 단지가 하나 있지 않아요? 잠실도 있죠. 잠실 진주 아파트도요. 3.3제곱미터당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조합 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0만 원 인상안도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889만 원이면 나쁘지는 않은데 이조차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근데 소장님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올려달라고 할 만큼 진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건설사들이 이 땅 자체를 되게 비싸게 사서 공사비가 올랐다라고 하고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올라간 거는 사실인데요. 통계를 보면 38.4% 정도 2021년과 비교해 보면 38.4% 정도가 늘어났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건설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야 우리 정말이야. 정말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거짓말이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우리 시장에 가면 남는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하지만 남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남으면 장사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비가 요즘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토지비, 건축비 이렇게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 보통 한 7대3 비중 아니에요? 7대3, 6대4나 7대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아무리 인건비, 건축 자재비가 올랐어도 한 30% 정도 많게 잡아도 30% 정도인데 30%에서 40%가 올라도 그러면 땅을 비싸게 샀네. 근데 아니에요? 땅을 비싸게 샀다라고 해도 이게 대부분 또 조합 아파트란 말이에요. 조합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건설사가 땅을 비싸게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뭐 2배 이렇게 오르는 건 아무리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요거는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조합 총회에서 부결이 된다. 우린 이거 반대세라고 하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시공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근데 보통 둘 다 안 돼서 작년에 그 둔촌주공 사태가 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둔촌주공도요. 다른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몇 달 동안 공사를 못했잖아요. 하고 다른 시공사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답이 안 결국 나오고요. 그거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이 당초 695만 원에서 올려줬습니다. 73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작년 11월에 입찰 공고를 냈거든요. 야 우리 기존보다 좀 올려줬으니까 제발 좀 공사 좀 해줘라고 했는데 입찰한 건설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 공사를 맡겠다고 한 건설사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730만 원은 택도 없다. 이거는 우리 그냥 안 할래. 보통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건설사들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설사들도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려운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조합원들이 이미 벌려놨잖아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걸 계속 멈추게 되면 금융 비용, 그렇죠.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또 돈을 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하면 이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구조인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이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앞으로는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한 20%는 가져와야 그래야 PF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돈이 없어서 공사를 시작을 못하면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한테 공급을 좀 많이 맡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이 비율을 높이게 되면 시행사들이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공급을 많이 못하게 되고 결국엔 또 공급 부족,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도 지금 5%에서 10% 정도?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사실 좀 놀랍기도 했는데요. 아니 시행사가 자기 자본을 20%도 안 가졌단 말이야? 지금까지? 사실 좀 굉장히 놀라운 케이스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뭐 갭 투자를 하더라도 아니 아파트 갭 투자하면 자기 자본이 아무리 전세 끼고 사도 한 30-40%는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5%에서 10%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한 베팅? 무조건 사업이 성공해야 돼. 분양이 된다라는 100% 베팅에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기도 하고 시행사 설립하게 되면 설립 자본금이요. 개인은 6억 원, 법인은 3억 원. 3억 원 정도면 우리도 한번 시행사 법인 한번 만들 수도 있는 수준인데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하자. 우리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PF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법인 자본금이 3억 원 정도의 시행사한테 PF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은행이라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누가 안 해주잖아요. 보증을 서야죠. 그러니까 네. 보증은 형제나 부모한테도 서주지 말라고 하는데 보증 안 해주면 PF 대출을 안 해주니 시공사가 결국에는 해야죠. 시공사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또 진행 중인데 이게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힘든 경우가 이 보증 때문에 그렇죠. 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게 우발 채무로 잡히는데 16개 건설사들이 이렇게 보증해 준 금액이 28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2020년 말하고 비교해 보면 75%나 증가했습니다. 자기가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시행사 자본력이 약간 시행사 사업을 위해서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니까 보증을 서준 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결국에는 분양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시행사는 당연히 부도가 나는 거고요. 시공사까지도 지금 위기.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 위기가 이 바로 보증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인데 미국, 일본은 한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20-30% 정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게시판으로도 야 자기 자본 비율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공사를 한다고요 하시는데 이게 또 한국적인 특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를 내 돈 한 20%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시행사가 없습니다.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고 반포의 그 반포주공 1단지 네네. 그쪽도 사업비가 원래 3조 원 정도였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는 게 가능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대기업 수준, 중견기업 수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그냥 않을 것 같다. 꼬마 빌딩이나 오피스텔 한 동 정도야 20% 그쵸. 30% 정도면 외국은 그런 충분히 게 많아요. 예. 단독동 이런 거. 일본만 가더라도 1000세대 아파트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뭐지? 아파트를 왜 1000세대에 지상을 공원처럼 왜 짓는 거야라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게요. 대한민국만의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급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공사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았다는 단지가 하나 있어요. 역시 반포에 있는 3호 가든 5차. 네. 이게 세개동을 35층 규모로 짓는다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작기도 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잖아요. 이런 곳들은 예정대로 잘 올라갈 수 있는 환경입니까? 예정대로 잘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공사비 문제도 있고요. 네. 이게 우리가 좀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건축 심의가 난 겁니다. 건축 심의가 어떤 의미냐면 자 조합 만들고요.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잖아. 조합원들이 회사를 만든 겁니다. 시행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를 만들고 야 우리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 이렇게 공사해도 될까? 서울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니까 요 정도 35층에 305세대 정도로 너희들 지어도 될 것 같아. 라서 심의를 해준 거고요.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 시작입니다. 그럼 사업 시행 또 만들어서 우리 사업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아야 되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해야 되고 관리 처분 받아야 됩니다. 과정이 아직도 산 넘어 산이고요. 지금 또 공사비 때문에 우리 앞서서 막 6억 원이 올랐다, 2배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여기라고 공사비가 저렴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동이 적으면 더
단위당 단위가 더 올라가죠. 높아지죠. 더 높아지게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 심의가 됐구나. 아직 시간 많이 남았구나.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수동에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예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건축 심의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끝난 케이스거든요. 오세훈 시장 1기 당시에. 1기 당시에. 옛날에. 그래서 건축 심의가 안 나오면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건축 심의를 일단 받으면 허가는 나왔구나 정도의 의미지 앞으로는 이제 사업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어제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오길래 지금 사정이 어렵다는데 여러 가지 공사장이 좀 더 늘어나는 건가? 청담동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담도 있고요. 뭐 신촌에도 있고요. 세운지구도 이제 4개 서울시에서 4개를 건축 심의를 했는데 서울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실 건축 심의를 해줘야 5년 10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미리 씨앗을 좀 이렇게 뿌려두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리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비도 좀 적당히 와야 될 것 같고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몇 년 동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재건축 꿈나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오경진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일본에 1000세대 대단지 진짜 없습니다. 10동 미만 단지 아파트도 한국에 비해서 층수가 낮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본은 지진 때문에 그렇죠. 저층이 많죠. 하고 일본은 우리처럼 또 이렇게 계단식도 아니고 복도식으로 여의도 압구정 아파트처럼 또 그렇게 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일본은 다 우리나라 조상복합처럼 좀 그렇게 좀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기 자본을 좀 높이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또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대기업들이 시행까지 하라는 건데 그러면 또 대기업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고민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고민이고.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